아까 신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렌체 대성당의 정식 명칭은 네. 꽃의 성모 마리아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네, 성모님에 대한 명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별, 평화의 모후, 그다음에 원지 없이 잉태하신 성모, 이런 여러 가지 성모님에 대한 좋은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꽃의 성모라는 단어를 아마 적용한 것은 이 피렌체 대성당이 1436년 3월 25일 날 축성됩니다. 근데 그 3월 25일이 성모 영보 대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모 영보 대축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모님에 관한 이런 어떤 꽃의 성모라는 그것이 단어가 붙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완공하는데 기억하기로는 15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네. 1296년 9월 9일부터 1436년 3월 25일까지니까 거의 150년 기간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축성된 다음에도 또 이제 일부 또 건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공이 된 것은 1444년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네, 그래도 그 다른 성당하고 비교했을 때 한 시대에만 끝나는 것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서양 건축물은 100년씩 짓는 게 지금 몇 번 나와요, 지금. 네. 아무리 기술이 혁신됐다 하더라도 거대한 그 석재로 예. 짓는 건물이고 예. 그다음에 많은 동상들이 또 있죠. 예. 굉장히 많은 동상들, 그다음에 성전 정면도에 또 팀파눔이라는 석재 조각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예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마음의 봉헌 이것도 이제 같이 봉헌되는 건축이었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피렌체 대성당은 브루넬리스키의 돔입니다. 돔. 중앙에 있는 그 커다란 지름이 약 45m인 그런 대형 돔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높이는 114m가 됩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브루넬리스키가 1420년에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해서 1436년, 16년 동안 그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피렌체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우피치 미술관하고 바로 피렌체 대성당이었는데요. 근데 대성당 가면은 그 정면이 또 독특하거든요. 어떻게? 그 색깔 보시면은 녹색, 분색, 흰색, 대리석 여러 가지 색깔로 막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색깔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만은 그리고 또 굉장히 상세해요. 그러니까 조각도 그래요? 상세하고. 근데 전체 봤을 때 그래도 화려하다기보다 뭔가 우아한 느낌이 막 딱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정말 정말 훌륭한 건축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꽃의 성모 마리아 피렌체 대성당의 배치도입니다. 이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하단에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고요. 피렌체 도시의 구도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렌체 대성당 직사각형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세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 우측에 82m의 지오토가 건립한 종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경 45m의 브루넬리스키 돔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세례당은 8세기 이후에
대성당 앞에 지어졌던 침수 예절을 거행했던 세례당인데 이게 다시 피렌체 대성당에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피사 대성당의 정면 앞에도 원형의 세례당이 또한 건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광장의 모습인데 정면에서 찍는 사진에서는 전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좌측에서 찍은 사진인데 세 개의 출입문, 그 다음에 제일 상단에 이제 장미창이 있고 우측에 지오토가 건립한 종탑이 있습니다. 그 앞이 광장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의 평면의 특징을 보신다면은 바실리카 양식의 직사각형의 형태가 신자석과 통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 집중식의 그런 평면이 통합되는 양식이 르네상스의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당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통로는 약간 축소가 되는 특징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고전 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건축 원리나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가 잡혔던 것 같아요. 수학적인 비례나 균형, 전체적인 질서 이런 것들 건축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교 사회도 그렇고 이제 과학 통해서 지금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다시 이제 돌리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 전에 고딕 중세 시대에 있었던 어두움도 다시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네. 그 밝아지고 그런 좋은 시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우선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이 조화와 비례라고 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심의 중세 시대와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근대, 이것이 이제 비례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르네상스에서도 또 이제 아치나 아케이드 이런 고전적인 요소는 그대로 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 대성당의 외관을 보면서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면도입니다. 정면도에서 보시면은 세 개의 출입문이 보여지죠. 네. 이거는 이제 로마네스크나 고딕에서 보았었던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문이 세 개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상단에는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미창, 그게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굉장히 높은 약 82m의 종탑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정면도의 특징을 본다면은 이제 고전적인 요소도 여기에 또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종탑이 조토의 종탑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출입문에서 본다면 청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청동 주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탈리아 하면 또 이제 대리석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의 그런 색상들을 또 여기에 적용하게 되는 출입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그냥 일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홈이 파진 좀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화려한데요? 색상과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딕과는 좀 다른 그런 양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딕에서는 이제 팀파눔이라고 석재를 이렇게 돌을 조각해서 성인 성녀들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내용을 거기에 조각을 했는데 르네상스에서는 보시면은 저게 회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보면은 아주 자연적인 색상을 볼 수 있는
회화가 팀파눔에 적용됐는데 그 위쪽에는 그대로 석재 조각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 대리석을 여기에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미창입니다. 로마네스크나 고딕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저 장미창에 세련되게 조각이 되어 있고, 장미창 주변에 한번 색상을 보세요. 디자인이 굉장히 밝은 대리석으로 문양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고딕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원형의 장미창 주변에도 대리석의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을 저기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화와 비례, 이것을 적용한 그런 건축 양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위편에 보시면 십자가 보이죠? 네. 십자가 주변에도 아주 아름다운 그렇게 주황색 그런 대리석을 이렇게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장미창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와 고딕에서는 이렇게 좀 색상이 좀 다양하게 적용되지 못했다고 본다면, 르네상스 장미창은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많이 적용했고, 색상도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렇게 사용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디먼트라는 이렇게 건축 용어인데, 지붕 밑에 있는 삼각형의 그런 공간인데, 저기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조각했고, 예수님 주변에 황금색으로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그 내용들도 상당히 문양이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적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 장식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두 분들. 네.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사진 있는데 막 줌인하면은 고밀도 사진하고 네. 아닌 사진은 무슨 굉장히 말씀인지 그 차이가 알겠어요. 나잖아요. 네, 이 성당도 계속 줌인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이제 그 간략하게 패턴만 보이는데, 가까워지면은 거기 또 뭔가 안에 있고, 또 더 가까워지면 또 상세하게 또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150년 걸렸다고 해도 이거 다 어떻게 언제 만들었을까? 너무나 신기해요. 예. 아니, 저는 이 성당을 사실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그 소설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됐거든요. 예.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이제 일본 소설이긴 한데요. 네. 뭐 주인공들이 심심하면 거기 가서 이제 사색을 하거나 거기서 만나거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오는데 왜 하필 여기였을까?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네. 아름답구나. 예. 어떻게든 한 번씩 이렇게 영화에 담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르네상스가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또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딕 때까지는 주로 수도사들이 주로 성당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에 참여를 했지만, 이제 르네상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예술, 또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고전적인 요소가 적용이 돼서 가장 어찌 보면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르네상스에 이렇게 건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성당 외경을 볼 수 있는 광장에는 이제 성당보다 먼저 지어진 탑이 있는데, 이제 지오토의 예술가적 아름다움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종탑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르네상스 건축가는 이제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구조보다는, 형태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굉장히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를 닮은 공간을 표현하기를 원했었고, 인간의 어떤 예술가적 창조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 때문에
예술가들의 신분도 많이 상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 이곳에서 활동했던 건축가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바로코 양식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성당 내부로 한번 들어가 예, 볼까요? 저도 궁금해요. 네. 네, 우선 내부 전경을 보시죠. 이제 신자석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이제 채광 목적의 창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은 고딕 양식의 그런 리브 볼트가 적용된 양식입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거는 브루넬리스키가 건립한 그 직경 45m의 돔입니다. 중앙돔. 네, 그리고 이제 8개의 창호가 채광 목적으로 크게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앙돔은 브루넬리스키가 건립했지만 저 프레스코화는 바사리와 주카리가 1568년부터 79년까지 약 11년 동안 저 프레스코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돔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무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돔을 판테온보다 더 크게 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해놓고, 근데 사실 없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공모를 이제 했대요. 그때도 공모가 있었네요. 예, 공모를 통해서 우선은 근데 그 전에는 기초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공모를 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바로 브루넬레스키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획기적인 그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무 피개를 이렇게 막 세워서 거기에다가 돔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처음 이런 비계 없이 돔을 만들겠다고 그랬대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해볼게 라고 했을 때 브루넬리스키의 말을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선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브루넬레스키가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때 그 신비로운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우선 이 돔의 그 핵심적인 문제가 그 하중 무게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근데 브루넬레스키의 아이디어가 그 이중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간에 피워놓고 지금 2개 이렇게 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그 돌도 우선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네. 쌓이면서 거기에도 조금 단단함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피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절물이나 나무 동에서 이렇게 연결 부석 같은 거 막 생각해 놓고 이거 굉장히 이렇게 그 신비로운 새로운 방식으로 이거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 돔 크기랑 밖에서 봤을 때 돔 크기가 다르겠네요. 그래서 이중돔인데 네, 이중 셀 구조죠. 그 사이에 피어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좀 구조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네, 브루넬리스키 저 중앙돔은 높이가 114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름이 이제 45m, 그리고 무게가 25,00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돔 제작에 필요한 건설 기계도 브루넬리스키가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발명을. 네,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만든 이제 그 기증기, 그 다음에 또한 크레인도 만들어서 지정된 장소에 돌을 올려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와. 발방미인 존재. 진짜 어떤 것 팔방미인이고 같아요. 뭔가 되게 다재다능한 예술가이면서 건축가였네요. 네. 르네상스인. 네, 그리고 또한 브루넬리스키는 그 당시에 평생 라이벌이었던 기베르티나 주카리 같은 사람들도 함께 이 피렌체 대성당을 건립하는데 참여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당시 르네상스 건축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이것을 건립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나 성가대석도 아주 아름답게 건립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대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본다면 제대는 신제대와 구제대, 그 다음에 주교자가 있고 감실,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대리석 위에 있는 제대가 신제대입니다. 뒤편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부분, 십자가 아래 감실이 있고 3개씩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주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단이 보이는 것은 구제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제대와 구제대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좌우측에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측에 파이프 오르간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제대 상단 위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까 외부에 그런 대리석 장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내부는 좀 소박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출입문이나 뒷판열 조각이 얼마나 화려했나요? 그죠. 그림도 막 있고. 네, 진짜 유명한 청동문은 이제 대성당 출입문보다는 세례당, 거기 출입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당 건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세례당 외부 공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각형의 형태이고 대성당의 대리석 색상과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당은 피렌체 수호 성인인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된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제 세례당의 출입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출입문은 천국문으로 1452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디자인 요소를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천국문도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된 모습입니다. 천국문이라고 지칭한 분은 미켈란젤로가 천국문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성경의 주요 10장면이 저기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당 내부를 보겠습니다. 제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제대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당에 이제 침수 예절을 하는 세례반이 있고 그 맞은편 쪽에 제대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세례당에서 그 단테의 신곡 단테도 그 대문호도 저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 사는 피렌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되게 박물관 같고 건축 명소 같지만 그 사람들은 삶의 일부, 네. 태어나자마자 세례받고 또 뭐 미사를 매주 드리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피렌체 사람들이 이 공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례당 돔도 모자이크가 있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색상으로 디자인을 많이 적용했던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이 여기에 반영된 그런 모습입니다.